쿠오바디스 21회. 친위군의 병사들은 아그리파 호숫가의 무성한 숲 주위를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구경꾼이 황제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로마의 역사상 그 전례가 없었던 이 연회에는 부와 지성 혹은 미모로서 로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티겔리누스는 황제가 아케아 여행을 연기해 준 것에 보답하고 전에 네로를 향응한 적이 있는 자를 능가하고 싶었고, 자기 이상으로 네로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는 이미 황제를 따라 네아폴리스에 가 있을 동안에도, 그리고 베네벤툼에 체제하고 있을 무렵에도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머나먼 벽지로부터도 진기한 짐승, 새, 물고기, 나무 등을 가져오게 했었고, 잔치를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꽃병이나 피류개까지 신경을 쓴 것이었다. 몇몇 지방의 세입이 이 미친 계획에 의해 물처럼 낭비되었으나 이 유력한 총씨는 거기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의 세력은 날로 더욱 증대하고 있었다. 티겔리누스는 특별히 다른 신하들보다 네로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차츰 네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돼가고 있었다. 페트로니우스는 품이나 지성이나 기지에 있어서나 티겔리누스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데다 화술에 있어서도 훨씬 황제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재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그런 점에서 황제를 능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질투심을 일으키곤 했다. 게다가 그는 어떤 일에나 맹종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는 풍류 같은 문제가 화제로 되면 그의 의견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런데 티겔리누스가 상대가 되면 황제는 결코 옹색함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페트로니우스에게 주어진 풍류를 아는 사람이라는 별명은 네로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이 별명으로 불릴 사람은 자기 이외엔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티겔리누스는 자기의 결점을 자각할 만큼의 이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페트로니우스, 루카누스, 그 밖의 가문과 재능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오직 복종 일변도의 봉사에 의해서, 특히 네로의 상상력을 넘어선 호화판의 출자에 의해서 다른 정신들을 눌러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금을 씌운 거창한 뗏목 위에서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 뗏목 가장자리에는 홍해나 인도양에서 채취한 진주빛이나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멋진 조개 껍데기로 장식했다. 호반은 야자나무와 활짝 핀 연꽃이나 장미로 뒤덮였고, 그 수목 사이에 향수를 내뿜는 분수와 신들의 조상과 갖가지 새를 넣어둔 금은의 조롱이 여기저기 있었다. 뗏목 가운데는 커다란 천막이 있었는데 전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옆을 환히 터놓았고 지붕만 남겨놓았다. 그 지붕은 시리아산의 새빨간 피륙으로 만든 것이며 은으로 된 가느다란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 천막 아래에 손님을 위해 만들어진 몇몇 탁자가 태양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리, 수정 그릇과 이탈리아, 그리스, 소아시아에서 약탈해온 값도 알 수 없는 집기들이 장소가 좁을세라 질비하게 놓여 있었다. 뗏목은 수목을 가득 실어서 마치 섬이나 정원처럼 보였다. 그 뗏목에는 물고기, 백조, 갈매기, 홍학을 본떠서 만든 조그만 배들이 황금빛이나 진홍빛 끈으로 매달려 있었다. 그 배 안에는 나체의 남녀 사공들이 채색한 노 곁에 앉아 있었으며 얼굴 생김새는 매우 아름답고 머리는 동양식으로 빗었거나 황금 그물로 감싸여 있었다. 포파이아와 근신 일동을 거느린 네로가 제일 큰 뗏목에 올라서서 진홍빛 천막 아래 자리를 잡자 사공들이 일제히 노를 저어 주위의 작은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황금빛 끈이 팽팽해졌다. 그러자 연회의 손님을 태운 중앙의 큰 뗏목은 물 위에 원을 그리며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주위에는 류트 여학사와 수금학사를 잔뜩 태운 조그만 배와 또 다른 조그만 뗏목이 따랐다. 그 여자들은 하늘과 수면의 푸른빛을 배경으로 하고 황금빛 악기의 빛을 받아
마치 신비스러운 꽃처럼 보였다. 호숫가의 숲에서도 이날을 위해 특별히 세운 색다른 건물 속에서도 악기 소리와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산울림처럼 메아리쳐 오는 듯했다. 뿔피리와 나팔 소리가 울렸다. 오른쪽에는 포파이아를 앉히고 왼쪽에는 피타고라스를 끼고 앉아있는 황제는 우선 이런 것을 보고 놀랐으며 다음에 조그마한 배들 사이에서 비늘 모양으로 만든 초록색의 그물 속옷을 입고 해신처럼 가장한 한때의 어린 남녀 노예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는 더욱 경탄하여 마지 않았으며 티길리누스에 대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에 대한 풍류를 아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슬쩍 페트로니우스 쪽을 힐끔 보았다. 그러나 페트로니우스는 그 시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직접 황제에게서 질문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대답했다. 폐하, 저는 1만 명의 미녀보다는 단 한 명의 미녀가 더 인상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제는 물 위의 향연이라는 이 새로운 취향이 마음에 들었다. 더구나 식탁의 진수성찬은 아피키우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고 포도주의 종류가 많기로는 80종류의 포도주를 식탁에 올려놓은 저 오토라도 이 장관을 보았다면 부끄러워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정도였다. 식탁에 앉은 것은 여자를 제외하면 조신들 뿐으로 그 중에서 비니키우스의 용모는 다른 사람을 압도하리만큼 수려하였다. 전에는 그의 얼굴에 군인다운 티가 너무 두드러졌으나 지금은 정신적 고뇌와 육체적 고통을 겪은 탓으로 마치 위대한 조각가의 섬세한 손으로 다시 새겨진 것 같이 보였다. 안색만 하더라도 그 거무스름한 빛이 사라지고 누미디아의 대리석처럼 누르스름한 빛이 남아있었다. 두 눈은 더 커져서 우스에 젖어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몸집만은 갑옷을 입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예전의 씩씩함이 남아있었으나 전사다운 육체 위엔 그리스의 신이 아닌가 싶은, 아니 적어도 로마 귀족의 씩씩하고 고귀한 얼굴이 있었다. 궁정의 미인은 누구나 비니키우스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리라고 페트로니우스가 말한 것은 과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말이었다. 사실 그 좌석에 앉아있는 미인들은 모두 다 그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포파이아도 황제의 요청으로 이 연회에 나와 있는 베스타의 여제사 루브리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깊은 산의 눈으로 차게 한 포도주는 연회가 물을 익음에 따라 손님들의 가슴과 머리를 훈훈하게 했다. 호숫가의 숲속으로부터는 메뚜기나 잠자리 모양을 한 작은 배가 잇따라 모습을 나타냈다. 호수의 푸른 수면은 마치 누군가가 꽃잎을 뿌린 것도 같고 나비대에 덮여있는 것도 같았다. 작은 배 위에서는 비둘기와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진기한 새들이 은빛이나 자줏빛 끈에 묶인 채 날고 있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으나 5월 초의 날씨는 무더운 느낌이 들 정도로 따뜻했다. 노가 음악 소리에 맞춰 물을 칠 때마다 수면은 출렁거리고 있었으나 바람 한 점 없었다. 호반의 숲은 마치 물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고 있긴 한 것처럼 깊은 정적을 지키고 있었다. 뗏목은 점점 소란을 피우는 취객들을 실은 채 호수 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연회는 아직 그 순서의 절반에도 이르지 않았다. 다시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는 자리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는 동안의 태양은 점점 커지고 붉어져 천천히 숲 뒤로 떨어지고 있었다. 손님들은 대부분 만취가 되어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제 뗏목은 차차 호숫가로 다가가며 선회하고 있었다. 호숫가의 나무나 꽃밭 사이에는 파우누스나 사티루스로 분장하고 피리, 나팔, 소고를 주악하는 남자들이 님프, 드리아드 그리고 하마드리아드로 분장한 소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드디어 주위는 어둠의 장막이 내리기 시작했다. 천막 안에선 루나의 송가를 불렀다. 숲속에 수천의 등불이 켜졌다. 호숫가에 늘어서 있는 창가에도 수많은 등불이 빛나고 있었다. 황제와 조신들은 저마다 숲속으로 사라졌다. 어떤 사람은 창가로, 누군가는 숲속 깊숙이 세운 천막 안으로,
혹은 분수나 골짜기 물이 있는 곳으로, 또 누군가는 인공적으로 만든 동굴 속으로 각각 사라져버렸다. 모두들 제정신을 잃고 있었다. 아무도 황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누가 원로원 의원인지 기사인지 음악가인지 시인인지 무의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사티리우스나 파우누스로 분장한 남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님프로 분장한 소녀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등불을 끄려고 나뭇가지를 휘두르는 자도 있었다. 숲속은 완전히 캄캄해졌다. 그러나 도처에서 악을 쓰는 소리, 웃음소리, 속삭이는 소리 따위가 들려왔다. 일찍이 로마가 이렇게 되어본 적은 없었다. 비니키우스는 인소라는 디아나 여신 앞으로 뛰어가 넋을 잃고 그 소녀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고동을 멈췄다. 이마에 달의 모양을 붙인 이 여신에게서 그는 리기아의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막 발을 때려는 순간 누군가 얼굴을 베일로 가린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는 그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영혼과 뜨거운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리기아 이외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베일을 쓴 여자를 밀어내며 말했다.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나는 딴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이 순간 가까운 숲속에서 잎이 흔들렸다. 베일의 여자는 꿈속에서처럼 사라져갔다. 멀리서 기묘하고 불길한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을 뿐이었다. 비니키우스 앞에 페트로니우스가 멈춰섰다. 난 죄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여기서 나가도록 하죠. 하고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가마에 탔다. 가는 도중 둘은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비니키우스의 집 아트리움으로 들어서자 페트로니우스가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알겠니? 여기서 그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었다. 황후였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페트로니우스는 말했다. 황후는 복수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방해한 것은 네가 황후란 걸 알게 되고도 거절한다면 너는 완전히 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나 리기아 그리고 나까지도 말이야. 느닷없이 비니키우스는 소리를 질렀다. 이젠 진절머리가 나요. 로마나 황제도 연애도 황후나 티길리누스나 외수까지도 모두요. 숨이 막히겠어요.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넌 머리가 이상해졌구나. 판단력과 절도가 없어졌으니. 비니키우스. 제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리기아뿐이에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딴 여자의 사랑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생활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연애, 파렴치, 방종, 죄악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크리스트 교도라도 됐단 말이냐? 그러나 젊은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절망적으로 되뇌었다. 아, 아닙니다. 아직 신자가 못 되었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몹시 기분이 상해서 어깨를 움츠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비니키우스와 자기와는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두 사람의 마음이 아주 멀어졌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당분간 비니키우스를 감시하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권해보자고 결심했다. 10여일간 궁리한 끝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황제에게 크리스트 교도를 로마에서 추방한다는 포고령을 내리도록 하면 리기아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로마를 떠날 것이고 비니키우스도 그녀의 뒤를 쫓아가리라. 그렇게 되면 비니키우스를 설득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 계획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유대교도가 크리스트 교도에 대한 반감에서 소란을 일으켰을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쌍방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많은 유대교도를 추방한 것도 그렇게 오랜 얘기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네로가 크리스트 교도를 추방하지 않을 이유란 없다. 그들이 없어지면 로마는 잠옷 넓어질 것이었다. 페트로니우스는 물 위의 향연일에 팔라티움 궁이나 그 밖에 별궁에서 날마다 네로와 만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네로에게 불어넣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였다. 네로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거절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깊이 생각한 끝에 페트로니우스는 용이 주도한 계획을 세웠다. 자기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그 연회 석상에서 황제를 설득하고 포고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황제가 자기에게 그 절차를 맡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리기아를 모든 점에 있어 비니키우스 애인으로서 대우해주면서 바위 같은 곳에 보낼 수 있다. 둘은 거기서 마음껏 서로 사랑하며 크리스트교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 페트로니우스는 비니키우스를 이따금 찾아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로마인다운 기질에도 불구하고 비니키우스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여행을 떠나라고 권하기 위해서였다. 비니키우스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팔라티움 궁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궁중에서는 날마다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이 세워졌다. 어느 날 페트로니우스는 마침내 황제 자신의 입에서 3일 후에는 어김없이 안티움으로 출발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다음날 곧 그 사실을 알리려고 비니키우스를 찾아갔다. 그런데 비니키우스는 이날 아침에 황제의 해방노예가 전해온 안티움에 초대된 자의 명단을 페트로니우스에게 보여주었다. 제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는 말했다. 그리고 외숙 성함도요. 댁에 돌아가시면 같은 것이 와 있을 겁니다. 초청받은 자 중에 내 이름이 누락되어 있으면 하고 페트로니우스는 대답했다. 그것은 곧 나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야. 그러나 아키아로 여행하기까지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내가 네로에게 꼭 필요할 거니까. 꼭 안티움에 가야만 할까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엉망이군요. 우리는 비참한 노예나 다름없어요. 너는 겨우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니? 아닙니다. 하지만 외숙께선 언젠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삶의 적이다. 왜냐하면 삶의 멍에를 씌워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멍에보다도 견고한 것일까요? 그리스는 지혜와 미를 창조했고 로마는 힘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라면 킬로를 불러오는 게 좋겠다. 난 오늘 철학의 토론 따위를 할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까. 헤르쿨레스를 두고 맹세하건대 이런 시대를 만든 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책임을 질 순 없어. 그보다도 안티움 얘기를 하자. 알겠느냐? 거기서는 무서운 위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거기 가는 이보다는 크로토를 죽인 우르스스와 대결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비니키우스는 마음이 없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그는 딴 일을 생각하고 있는 듯이 듣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전 기어이 그 여자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누구 말이냐? 리기아를? 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니? 모릅니다. 그럼 또 옛 묘지나 강 건너에서 찾아보겠다는 말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고 싶습니다. 좋다. 그 여자는 크리스트교도이지만 너보다는 판단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 파멸은 바라지 않을 테니까 더욱 분별을 차리겠지. 비니키우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여자는 우르스스의 손에서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럼 서둘러라. 붉은 수염은 여행을 연기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안티움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비니키우스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리기아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방법에 대해 이것저것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모든 장애가 제거되었다. 다음날 뜻밖에도 킬로가 비니키우스를 방문한 것이다. 거지처럼 초라한 꼴을 하고 굶주린 듯한 기색이 얼굴이나 입고 있는 남루한 옷에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하인들은 킬로가 오면 밤낮을 가리지 말고 어느 때든지 들여보내라는 명령을 받고 있던 터라 구태여 막으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곧바로 아트리움으로 들어와 비니키우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신들이 날 있게 영생 불멸을 베푸시고
세계의 통치를 나리께 나누어 주시기를 빕니다. 처음에 비니키우스는 이 늙은이를 뜰로 몰아내라고 명령을 내리고 싶었으나 이 그리스인이 리기아에 관해 무엇인가 소식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호기심이 혐오감을 물리쳤다. 당신이군. 그는 말했다. 어쩐 일이야? 저는 리기아 아가씨의 거처를 알고 있습니다, 나리. 집도 길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비니키우스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솟구치는 흥분을 억누르고 말했다. 어디야? 크리스트교회의 장로인 리누스 집입니다. 우르스스도 같이 있습니다만 그 산에는 여전히 물방앗간으로 나리님 댁의 해방노예와 같은 이름인 데마스, 네, 그래요. 데마스네 다니고 있습니다. 우르스스가 일을 나가는 것은 밤입니다. 그러니 밤이 되어 그 집을 포위하면 그 산에는 없을 겁니다. 리누스는 늙은이로 그 밖에 더 늙은 할망구가 둘 있을 뿐입죠. 그런 일은 어떻게 알게 되었소? 나리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크리스트 교도들은 일단 저를 사로잡았습니다만 나중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글라우쿠스는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 저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내는 가엾게도 그전에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용서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리께서 놀라시지 않을 줄 압니다만 제 마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도 좋았던 시절의 옛날 사람이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나 은인을 저버려도 괜찮은지 그들에 관해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 살며 편안한지 따위에 대해서 모른 채 한다는 것은 배은 망덕이 아닐까 하고요. 페시누스의 키벨레에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은 못합니다. 하긴 처음에는 그들이 저를 오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저의 애정이 저의 불안보다도 강했었고 게다가 그들이 모든 부정을 쉽사리 용서해 주리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보다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나리의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운명의 아들이신 나리께서 실패했다고 단념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 집은 동그만이 떨어져 있으므로 노예들에게 명하시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위할 수 있습니다. 오 나리, 나리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오늘 밤이라도 그 고결한 공주님을 이 댁으로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일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이 가난하고 굶주린 저라는 것을 잊으시지나 마십시오. 길은 멀었다. 리누스는 대부분의 크리스트 교도와 마찬가지로 강 건너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누스의 집은 미리암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마침내 킬로는 온통 둘레의 벽이 담쟁이 덩굴로 덮여진 외딴 집 한 채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리, 저 집입니다. 알았어. 비니키우스는 말했다. 그럼 가봐. 하지만 그 전에 일러둘 게 있다. 당신은 내 일을 도와준 것을 잊어버려. 미리암과 베드로와 글라우쿠스가 살고 있는 집도 잊어라. 이 집과 모든 크리스트 교도들의 일도 잊어. 매달 내 집으로 오면 해방노예인 데마스에게서 그마 2입씩을 받도록 할 테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크리스트 교도의 동정을 살피거나 하면 죽을 때까지 매질을 하든가 장관에게 넘겨버리겠다. 킬로는 절을 하고 나서 말했다. 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비니키우스가 골목의 모퉁이로 사라지자 그는 그쪽으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아테와 프리아이를 두고 맹세한다. 결코 잊지 않겠다.